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올해가 개묘년 토끼해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토끼해를 맞아서 발행한 토끼 우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표 도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화가 황웅위가 그렸는데요. 푸른 몸에 빨간 눈을 한 토끼 우표 도안이 공개가 되자 처음에는 옥토끼를 기대했던 누리꾼들이 해괴한 토끼다, 병든 토끼 아니냐, 이렇게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온라인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던 이 토끼 우표가 정작 발매가 되면서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병든 토끼라는 별칭이 오히려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던 걸까요? 이 토끼 우표 어떤지 저도 인터넷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 하울입니다. 달토끼. 밝은 달 그 아래 뛰어놀던 달토끼, 그댄 저 아래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우표 보셨습니까? 네, 우표가 발매를 5일에 했는데 네.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에서 토끼 하면 옥토끼, 그렇죠. 달에 있는 네. 그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중국의 이미지 토끼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토끼는 약간 토끼 컬러 자체가 파란색의 네. 빨간 눈이거든요. 우리가 예, 예, 생각했던 그 하얀 토끼의 빨간 눈 그렇죠. 그 토끼가 아니고, 네. 그리고 약간 이 토끼가 그 어떤 분은 쥐 같다, 뭐 큰 쥐 같다. 어떤 분들은 딱 이 시기에 병든 코로나에 걸린 토끼 같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뉴스가 있으니까 들어가 봤는데 저도 처음 보면서 토끼 맞아? 아니면 이게 혹시 중국 토끼 맞나? 네, 그런 거는 생각했죠. 네. 네.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파란 토끼는 그렇죠. 거의 상상이 되질 않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제 토끼 하면 회색이나 네, 회색이나 하얀색이나 흰색이나. 네, 그리고 네. 중국의 토끼 이미지가 약간 귀엽잖아요. 네, 토끼는 그게- 참 예쁘고 귀엽죠. 네, 그리고 이제 좀 크고 덩치 있고 그다음에 좀 약간 이제 우스꽝스럽고 이런 거를 토끼하고 사실 이렇게 비교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우표는 토끼가 이렇게 그 뭐죠? 연필 하나 들고 만년필 들고 연화장 들고 굉장히 좀 재밌어요. 우스꽝스러운 그런 네. 토끼예요. 근데 토끼 귀가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거 아니라 이렇게 처졌거든요. 약간 처졌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들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 너무 달라요.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작가님은 굉장히 유명한데 막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 그분이 황융위라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화가시라면서요. 네, 이분이 연세도 99세 고령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중국에서는 화가로서도 유명하고 옛날에도 사실 이렇게 그 그림을 많이 냈던 분인데 사람이 그래서 더 많이 기대를 했던 거죠.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올라온 토끼 이미지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또 중국의 작년 이제 그 요 근래 일인데 학교의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삽화가 올라왔는데 네. 이 교과서에 그 전달하는 지식하고는 좀 맞지 않는 이미지가 많이 올라와서 네네. 아마 거의 30명? 27명 정도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하게 왜 중국에 있는 이 화가들이 이런 그 화풍도 이렇게 네네. 많이 격이 떨어졌나 이러면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은 우표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병든 토끼다.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습의 토끼는 혹시라도
코로나19로 막 힘든 어떤 중국의 모습을 좀 나타낸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토끼 우표 도안을 사실 굉장히 황용위 이 작가님은 토끼 우표 도안을 즐거운 일이고 또 모두들 즐겁게 만들었다고 본인은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거든요. 네. 토끼를. 근데 일반 분들을 봤을 때 이 토끼가 좀 병든 토끼다. 좀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새로운 스타일의 토끼로 신기하고 기발해 색다른 묘미가 있다. 네네. 이렇게 극찬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약간 거의 다 희귀하다. 네. 좀 거기는 약간 특이하긴 특이하다. 한데.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막 여론의 문매를 받으면서 토끼가 네. 엄청나게 이슈가 됐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사실 사는 사람 별로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세상에 판매 시작해서 모든 우체국 앞에 다 줄 대기하고 서 있고 네. 아마 이슈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가 그 개방을 이제 하면서 네. 아마 코로나가 종식되는 걸 예언을 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마지막 나오는 병든 확진 토끼, 코로나 확진 토끼를 돼가지고 네. 기념 소장 가치가 있다. 아, 그럴 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 급 반전해가지고 네. 거의 다 완판됐습니다 지금. 네. 그 시절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쩌면 이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네. 아니면 뭔가 전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토끼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렇죠. 푸른색이 뭐 병든 색깔이다라고 했는데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중국에서 그 의사들이 하얀색을 입는데 그 검사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막 운반하고 네네네. 이런 분들은 또 파란색도 그게 하나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 파란색 그 의사들이 쓰는 마스크 네, 있잖아요. 마스크. 또 어떻게 네. 보면 그걸 또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모로 사실 연관하면 또 할 일이 또 많아요. 그리고 이 시기가 사실 우표가 점점 사람들이 우표 수집을 잘 안 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예전엔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많이도 하고 네. 여기 기록에 보면 1980년도에 나온 우표가 43년 전의 우표죠. 한 장당 지금 중국 돈으로 1만 위엔 올라갔거든요. 거의 이제 한 네. 80만 원 정도가 한 장 네네. 우표가. 근데 수집하는 사람 한 장만 하시겠어요? 그렇죠. 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계기로 또 우표 수집이 또 재미있는 네, 현상이 또 됐습니다. 네. 사실 우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화제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네. 사실 하도 희귀해서 살려고 했거든요. 하루 만에 3,800만 장이 이종인데 다 팔렸어요. 완판됐습니다. 네. 혹시 또 나오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돈을 얹히고 사야 되겠죠.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섬서성 위남시에서 안혜월 씨가 가슴 시린 설날이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가난한 연대도 지금도 설날은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날이었다. 새로운 한 해의 희망과 소원을 간직하고 지나는 명절이기에 집집마다 좋은 음식, 훌륭한 덕담과 희망으로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날이었다. 얼마 전부터 나라의 방역 정책이 달라지면서 올해 설날은 나에게 있어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가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으로 가슴 시리고 아픈 설날이었다. 얼마 전부터 코로나가 무방비 상태에서 온갖 험한 뉴스들을 만들며 사람들을 괴롭혔다. 우리 집에서는 사업하는 아들이 먼저 코로나에 감염되어 출근도 못하고 몸져 누웠다. 다행히 침실 3칸짜리 집이라 나는 즉시 아들을 방에 격리시키고 삼시세끼 밥 나르고 약과 필요한 물품들을 침실 문어구에 놓아두어 나름대로 병 간호에 게으름 없었다. 아들은 8날째부터 음성으로 변화되어 정상 출근할 수 있었다. 한숨 돌리려 할 때 남편이 이상 증상을 보였다. 나는 이번에도 또 침실에 격리시키고 본격적으로 병 간호를 하였다. 설날 아침 우리 가족은 함께 설날 축배를 들 수 없었다. 아침부터 나는 설 음식에 명절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분주하지만 왕년의 설날 분위기가 달리 한 집 식구가 한 식탁에 앉아 명절 음식도 함께 들 수 없어
꽁꽁 닫힌 침실 문을 바라보며 나는 허전함을 금할 수 없다. 평소에 원체 몸이 약한 나였지만 아직까지 다른 식구의 병 간호에 나 자신이 몸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른다. 어쩐지 몸도 시원치 않고 마음도 아프다. 점심시간이 돌아오니 나는 시원치 않은 몸으로 또 점심 준비를 자리를 차고 일어나야 했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다리 다친 다시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다친 허리가 수전하고 몸도 지쳤지만 그래도 명색이 소리니 다른 식구들 위해 나는 누워있고 싶지만 할 수 없이 일어나 음식상을 장만하여야 했다.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니 설날이지만 폭죽 소리도 없고 다니는 사람도 없이 아파트 단지에는 고요한 몸부림치고 있다. 코로나를 앓는 사람은 아파서 집에서 앓고 있을 것이고 아직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은 감염이 무서워 집에서 못 나오고 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앓은 가족을 위해 힘든 봉사를 해야 했기에 나올 틈이 없고 여기는 연길과 달리 아파트 단지가 푸른 숲이 우거지고 당구장에 탁구판이 어린이 놀이터가 구전하여 평소에 나는 참말로 건설이 잘 된 아파트 단지라고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매일 당구 치던 젊은이들, 탁구 치던 중老年들, 그리고 놀이터에서 들리던 어린이들이 랑랑한 울음소리는 언제부터 싹 사라지고 고요와 적막이 드리운 마을로 변화했다. 방역 정책이 바뀌니 거짓말 보태 아파트 단지는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도 없다. 그놈이 코로나 언제까지 살판치며 종집을 찍을런지. 내 생애에 처음으로 웃음을 잃은 2023년이 설날은 너무 슬프고 가장 힘들고 가슴 시린 설날로 남아있을 것이다. 네. 삼서성 위남시에서 안혜월 씨가 보내오셨던 가슴 시린 설날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자유롭게 좀 다니세요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전역으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조금 좀 괜찮아졌죠. 아직도 지금 개방하는 단계고도 대이동이잖아요. 네네. 예, 지금 설날 아직도 기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설날 쉬고 또 다시 이제 네네. 아직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리고 시간이라. 대보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명절 분위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래도 금방 개방할 때보다는 좀 좋아지긴 그렇죠. 했지만.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네, 좋아지긴 숫자도 줄어들고. 네, 당연히 숫자는 줄어들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는 시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중국에 가족들 보러 가고 싶어도 못 가신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습니까? 설에. 개방을 하기 전에는 사실 그 격리 기간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네. 개방을 하고 나서 갑자기 환자들이 급증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병원이 막 마비되고 하니까 가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 가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가서 혹시나 걸려서 또 못 돌아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네. 안혜월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설을 즈음해서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리셨기 때문에 다 같이 앉아서 뭐 만두를 먹고 이렇게 즐겁게 덕담을 나누는 그런 설이 아니어서 난 진짜 올 설날은 너무 가슴 아팠다라고 적어 보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설에 아마 그 안혜월 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일단 아프면서 집에서 아팠잖아요. 네네. 그나마 괜찮은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렇죠. 아픈 사람도 있고 중환자실에서 못 일어난 사람도 있고 또 돌아가시는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설은 아마 굉장히 많은 가족이 설날에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속상할 겁니다. 네. 그렇죠. 하루빨리 좀 진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봄에는 좀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봄에는 네. 그래도 걸릴 사람은 다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제 아픔을 견디지 못한 분한테는 네.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봄에는 희망이 그렇죠. 보입니다. 예, 네. 네. 저희들의 그 바람이 봄에는 꼭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명웅의 노래 무지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많이 힘들어.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김주영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아침 시장에서 얻은 수확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토요일 내가 쉬는 날이라고 시름을 놓고 자고 있는데 엄마가 날 깨우셨다. 주영아, 어서 일어나거라. 우리 같이 아침 시장에 가자. 오늘 좀 실컷 자고 싶은데 엄마 혼자 가세요. 나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이렇게 대답하고는 이불을 푹 썼다. 하지만 엄마는 이불을 확 열어 제끼며 말씀했다. 너 어젯밤에 늦게까지 핸드폰만 놀더니 안 돼. 잠이 와도 일찍 일어난 습관을 키워야 해. 집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건만 엄마는 나에 대해서 언제나 엄하게 대하신다. 나는 하품을 해대며 일어나서는 옷을 주워 입고 엄마를 따라 나섰다. 동산에서 떠오른 햇님이 날 보고 생글댔고 공기는 유달리 청신해서 기분이 좋았다. 나는 시원한 공기를 실컷 들이마시며 정신을 췄다. 우리 집과 철길 사이를 둔 아침 시장은 어느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사라는 소리가 들렸다. 나와 엄마는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를 산 후에 두부를 사려고 저쪽에서 두부를 파는 아저씨를 찾아갔다. 두부 파는 아저씨는 잠기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두부 몇 모를 사겠는가고 물었다. 그 아저씨의 눈을 보니 눈에는 핏발이 섰고 얼굴에는 잠기가 푹 어려 있었다. 아저씨의 그런 모습을 보노라니 어머니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두부를 파는 사람은 밤중에 일어나서 콩을 갈고 끓이고 두부를 만든단다. 그러니 잠이 얼마나 부족할까. 그런데 두부를 파는 아저씨는 돈 버는 재미가 있는지 손님들이 다가가면은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신나게 말을 건다. 하루에 2번씩 해내는데 한 달 수입이 10,000원 정도라고 한다. 두부를 산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아저씨는 매일매일 밤중에 일어난다는데 나는 엄마가 조금만 일찍 깨워도 투덜댔으니. 그리고 쉬는 날이면 실컷 자려고만 했으니까. 내가 만약 저 아저씨 같은 정신이 있다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의 이런 생각을 알아맞추시기라도 한 듯 엄마가 나한테 물으셨다. 너 금방 두부 파는 아저씨한테서 뭘 느낀 것 같구나. 맞아요. 저 두부 파는 아저씨한테는 정말 따라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오늘 받은 감수로 이제 장문 한 편 써봐. 너희 늦잠을 자는 나쁜 습관을 비교하면서 말이다.
뭐라고? 장문을 써보라고? 아, 엄마는 오늘 아침 일부러 날 시장으로 데려왔단 말인가? 아, 엄마는 정말 지혜롭다. 그리고 내가 만약 공부해서 저런 아저씨와 같은 정신이 있다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었을 거야. 집으로 가면서 내가 얻은 수학을 좋은 장문으로 쓰겠다고 다짐을 했다. 햇빛이 내 뒤를 졸졸 따랐다. 라는 글입니다. 아유, 주영이 학생 그래도 금방 보고 느끼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영리하네요. 보통은 그냥 잠에서 안 깨니까 투덜투덜 대면 난 좀 이따 바로 자야 돼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그 와중에 그 어렵게 장사를 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고 어떤 네. 걸 느꼈다는 거는 엄마도 참 지혜롭지만 애가 굉장히 지혜로우시네. 똑똑하네요. 네, 그 어머니의 그 딸 같은. 네, 맞아요. 네, 엄마가 일부러 좀 늦잠을 자고 싶어하는 주영이 학생을 깨워서 시장에 데리고 간 이유가 보통 우리가 시장 얘기할 때면 뭔가 생에 의욕이 없을 땐 시장에 한번 가봐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활기찬 모습에서 뭔가를 느끼게 되잖아요. 정말 시장에서 이렇게 그 파는 분들은 그 시간에만 판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네. 이전에 고등학교 때 바로 옆집에 제 또래가 야채 장사를 했거든요. 아. 부모님 같이 하는데 네. 저는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그 여자애 2명은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너무 저를 부러워했어요. 아, 그 나중에 그렇겠죠. 보니까 그 부모님이 딸은 일찍 나와서 돈을 벌게 하는 생각이 있고 아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딸은 물론 자기가 공부 싫어서 학교를 그만둔 이유도 있겠지만 나와 보니까 아침에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아,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시장에서 그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 또 다 끝날 때 또 아주 청소하고 집에 와서는 또 다듬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또 물건을 팔 때는 우리가 또 이렇게 인사를 밝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시장 갔는데 걔가 거기서 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난 그걸 보면 사실 네. 공부 열심히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참 안 됐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생활전선에 너무 일찍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네. 아, 그런 생각하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뭔가를 성실히 열심히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알고 다시 보면 네.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도 그래도 열심히 웃으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면서 네. 다시 자기를 한번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아, 예. 그 친구분은 굉장히 큰 사업가가 되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대학교 오면서 네. 집을 또 이사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잘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의 고생스러운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딸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네, 참 훌륭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커서 보니까 꼭 대학교를 가서 네. 그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회라니 큰 틀 안에서 자기가 정직하고 바르면 네. 사회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그럼요. 멋진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네. 계속 캠퍼스 안에 있으니까 어떤 때는 사회물을 좀 못 먹었다는 이런 소리도 듣고 있어서 네. 아유, 뭐, 각자 살아가는 방법이 다 조금씩 다르니까. 맞아요. 교수님은 또 교수님의 자리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약간 그 원시의 꽃처럼 야생 꽃과 이렇게 비교할 때 생명력 네. 부분에서는 좀 약한 느낌은 좀 그건 있어요. 좀 꽃 색깔이 다르지 않을까. 또 네. 그렇게 맞아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글이었습니다. 혜은이가 불러주는 시장에 가면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웃음으로 바르게 팔고 오가는 인정 속에 믿으면서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려인들이 설날 풍습을 지켜가는 것을 두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다문화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문화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축전을 보냈다면서요? 지난 설날 때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설날을 맞이한 고려인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는 이런 축전을 보냈다라는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알마티 고려민족 중앙회 전원회의에서인데요.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장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이 사실을 고려민족 중앙회 상무위원들에게 말을 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의 위상과 이미지를 유지하고 더 높이기 위해 고려인 협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상무위원들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신 회장은 대통령의 축전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고려인들의 전통 명절 설날은 다문화 국가인 카자흐스탄 고정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가정에 만복을 빌면서 더불어 국가적으로 평화와 화합을 기원한다라는 이런 축전 내용을 신 회장이 소개를 했습니다. 네. 저도 상무위원으로서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정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날 박이반 전 카자흐스탄 학술원 수학연구소장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국은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다.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문화와 아름다운 충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국과 좀 더 활발히 문화교류를 해야 한다라고 문화교류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상무위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의 심장수술 집도의가 고려인 의사라고요? 그 주인공은요.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유명한 심장외과 전문의 배유리 박사입니다. 이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대변인 아이로스 우키바이는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 하면서 이 수술은 저명한 심장 전문의 배유리 박사에 의해 집도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배 박사는요. 수술 후 가진 카자흐스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수술 비용과 또 수술의 난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우리에겐 VIP 개념은 없다면서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우리 병원의 환자이자 카자흐스탄 시민으로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수술은 재정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카자흐스탄 시민들에게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심께 감사드린다면서 카자흐스탄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질병, 부상, 임신과 출산, 장애 및 노약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강제 사회 건강보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동차 보험에 따지면 책임보험 같은 건데요. 네. 이 제도에 따라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유명한 심장 수술 전문으로 알려진 배 박사는요, 배유리 박사는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립과학심장센터 이사장으로서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리를 옮겨서 대학의료원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국립입니다. 여기에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유리 박사는 작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났던 일월 사태라고 불리우죠. 네네. 일월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토카예프 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편중을 시정하기 위해서 설립한 카자흐스탄 할키나라고 하는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대통령 요청에 의해서 이사장을 제가 이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배유리 박사는 모스크바 국립의대를 졸업했고요. 모스크바 심장 수술과학센터에서 심혈관 수술과학센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지난 2013년 심장 수술을 통해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고 또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준 공로로 카자흐스탄 연백열이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노력 영웅 칭호와 함께 최고 훈장인 금별 훈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살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린에서도 이 설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까? 네, 사할린에서 많은 지방 한인회들이 음력설을 맞아서 기념 행사를 가졌는데 아니바 한인회에서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명절 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지방 한인들을 모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주한인협회 박순옥 부회장, 아니와 시 이완 바실리프 부시장, 아니와 한인회 김 알렉산드르 회장이 축하했으며 사할린 주의회 임유리 의원도 역시 설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동포 12명에게 심순이, 김리나, 최대분, 박성도, 박와지밀, 최길성, 유하자, 지달성, 이원도, 윤도연, 유청소에게 사할린 주 형성 75주년 기념 주지사님께서 회장이 소유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태권도 자격 확증 행사도 있었다면서요? 얼마 전에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태권도 자격 확증 행사가 있었는데요. 선수 80명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모두가 등급에 따른 비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따르나다 스포츠 클럽에서 태권도를 익히고 있는데 이들을 이날 또르나다컵 리파르 회장과 사할린 주한인협회 박순옥 부회장이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선수들의 기분은 최고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에서 설을 맞으면서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하네요. 아니바 한인회에서 명절 식사 자리도 만들면서 서로 설날 인사도 나눴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날 동포 12명, 심순호, 김나니, 또 최대분, 박성도, 박블라디미르, 최길성, 유하자, 지달성, 이원도, 윤도연, 윤청수에게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기념 휘장도 수여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태권도 자격 확증 행사가 있었는데요. 선수 80명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모두가 등급에 따른 띠 자격증을 받았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오빠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장난감 같은데? 장난감 아니야. 어디 봐. 장난감 아니지. 그러네. 근데 깡통에다 왜 구멍을 뚫은 거야? 쓸 데가 있어서 그래. 나 이거 마저 해야 되니까 귀찮게 굴지 말고 저리 가. 아빠 대달라고 해. 아빠 바빠. 그렇지. 근데 그걸로 뭐 할 거야? 이것 놀이. 이것 놀이가 뭔데? 여기 깡통에다가 불을 붙여서 빙빙 돌리는 거야. 우와, 진짜 멋지겠다. 그럼 엄청 근사해. 이것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이것 놀이 할 거야. 나도 따라가야지. 넌 안 돼. 오빠 하면서 왜 난 안 된다는 거야? 너 오줌 싸. 나 이제 오줌 안 싼단 말이야. 에이, 울지 말고. 알았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 나 안 데려가면 엄마한테 이른다. 아유, 알았어.
알았어. 데려갈 테니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나도 이건 놀이 하러 간다. 이건 놀이. 오빠가 이건 놀이를 가겠다고 하자 동생이 따라오겠다고 하죠. 동생들은 오빠나 언니가 뭘 하면 꼭 같이 하고 싶어 하죠. 안 돼요. 하경씨 오줌 싸요. 안 싸요. 이것은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인 중 하나인데요. 정월 대보름 전날 논둑이나 밭둑에다 불을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노는 놀이를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2월 5일이 정월 대보름이었네요.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은 깡통에다 집단 같은 것을 넣고 불을 붙여서 빙빙 돌리면서 노는 놀이입니다. 정월 첫 쥐날에 쥐를 쫓는 뜻으로 이 놀이를 하는데요. 들판이나 논에 불을 놓는 이유는 예전에는 쥐 피해가 심해서 쥐를 박멸하기도 하고 논밭의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해가 지면 일제히 불을 놓아서 논밭에 잡초를 태웠습니다. 불은 사방에서 일어나 장관을 이루는데 이것을 이 놀이라고 합니다. 불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 해의 풍흉 또는 그 마을의 길흉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 중 하나인데요. 정월대보름 전날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노는 놀이를 말합니다. 밤에 아이들이 기다란 막대기나 줄에다가 불을 달고 빙빙 돌리면서 노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쥐불놀이, 2번 고무줄놀이, 3번 딱지치기.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대학경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 이것을 하는 걸 본 기억은 나네요. 근데 요즘에는 산불 위험도 있어서 농촌에서도 이것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정월 대보름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월 대보름맞이 축제를 열면서 이것을 하거나 또 이것 축제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이것을 하시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에 사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을 통해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러시아의 집단 농장 코로즈에 대한 얘기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코로즈가 집단 농장으로 뭐 국가 소유인 것도 있고 개인 소유로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코로즈가 아주 조직적으로 잘 운영이 됐다면서요. 네, 소련 체제가 굉장히 그 사회주의 체제가 모든 게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던 사회입니다. 그 사회 자체가. 그리고 더구나 당시에 코로즈가 형성됐을 때는 부호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국가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체제 개편을 시도했기 때문에 네.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게 이렇게 그 운영이 됐었는데 여기에는 코로즈 이제 대표 보통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지배인이라고도 부르고 네. 코로즈 그 회장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부회장이 1명 내지 2명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네. 코로즈 그 농장의 규모가 크게 되면은 부회장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소련에서는 이 격리라고도 하고 회계라고도 하는데 이 뭐 격리라고 해야 되겠죠. 이 회계 담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소련에서는 모든 게 계획 경제였습니다. 국가에서 그 5년, 1년치를 미리 계산해서 계획을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내려주면 그것에 맞춰서 또 계획을 맞춰서 해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회계가 그래서 여기에도 회계 부장이 있고 또 그 밑에 일하는 회계원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 숫자를 잘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일 그 집단 농장원 그러니까 코로즈원들이 노동을 하게 되면 그 하루 일하는 그 일당 시간을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회계 담당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 이제 정치위원회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세크리터리라는데 거기는 옛날에 사회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공산 당원이 거기 가서 규율을 잡고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여기는 어디에나 파견이 돼 있었습니다. 모든 기관에. 그래서 이 위원이 사실은 뭐 별일 아닌 것 같지만은 가장 사실은 실질적인 힘은 크게 행사했던 그런 또 위원이 있었고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제적으로 농업 그러니까 농업 이 집단 농장에 실질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사람들이 이제 작업반장들 이게 이제 분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8명에서 한 15명 한 20명까지를 거느리는 분조장. 그래서 우리가 군대 용어로 분단장, 분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개념과 같은데 우리 분대 개념이 되게 한 10여 명인데 여기도 이제 한 10여 명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작업반장 하지만 고유인들을 썼던 용어로는 분조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분조장이 분조원들을 거느리고 이 맡은 만큼의 일을 해서 소출을 높이고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 네. 체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분조원이라 해서 그 밑에 딸려서 그 작업조원들이 같이 일을 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체제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유지됐던 집단농장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코로즈는 집단 농장인데 집단어업조합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집단 농업조합인데 네. 그 어떤 저 아랄의 근방이나 강가에는 어업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또 일부 산림조합도 있고 이런 게 드물기는 하지만은 또 그런 네네.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농업조합이었죠. 예. 그렇다면 이 코로지에 고려인 동포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민족도 함께 섞여 있었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강제주의 이전에 연해주에서는 막 형성될 때 마을 단위로 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고려인들로만 형성이 됐었죠. 네. 그리고 강제주의 이후에도 직후에는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유목민이었고 모든 게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고려인들하고 겹치는 게 없어서 고려인들로만 이런 집단농장이 형성이 됐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소련 정부에서 여기에 농업을 장려하면서 여기 유목민들에게도 농업을 짓게 만들었고 또 1941년 독소전쟁 이후로 강제 이주되어 오는 이 민족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를 이제 고려인들 속에 편입시키게 돼서 이제 고려인뿐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하고 이렇게 섞이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강제 이주 이후에 소련에서 이 국영농장이라고 해서 소포즈라는 걸 또 만들게 됩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여러 이 코로즈를 합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합치는 게 뭐냐면 이 코로즈의 생산성이 낮은 데는 열심히 일하는 잘 되는 코로즈에 강제로 합병을 시켜서 맡겨버리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것을 고려인들이 성공적으로 잘하니까 고려인들한테 강제로 맡겨가지고 참 고려인들은 내키지 않았지만은 생산성이 아주 떨어지는 다른 민족의 이 집단 농장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큰 소포즈로 이렇게 운영을 했던 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나중에 많이 섞이게 됐죠. 예. 특히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불모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농업에는 뭐 거의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고려인들이 처음으로 강제이주를 당했죠. 민족으로는 최초로. 네. 그리고 고려인들은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가 대부분이 사막이 아니면 농사 지을 만한 땅은 늪지대 아니면 갈대밭. 예. 그리고 그 늪지대나 갈대밭도 이렇게 나는 물을 보면은 이 소금물, 짠물이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고려인들의 앞에 늪지, 갈대밭, 소금물 이것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고려인들이 이 농사 특히 우리가 벼농사를 오래 지어왔기 때문에 네. 참 그 부분에 경험이 많아서
갈대를 손으로 베고 늪지도 다 개간을 하고 또 수로를 해서 물을 대고 예. 그래가지고 짠물이 나는 경우에는 또 민물을 대서 염도를 낮춰서 내보내고 다시 하고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그곳을 이 옥토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첫 음으로 이주해가지고 그 많은 그 농토를 만들고 한 바탕 위에서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기 때문에 네. 이 고려인들의 그를 존경하게 되고 고려인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크게 인정을 했던 것이죠. 예. 주로 아무래도 벼농사, 밀농사 많이 하셨겠네요. 고려인들이 처음에는 벼농사를 많이 지었고요. 또 이제 여기는 강 주변으로 농사가 가능한 토지가 있었지만 농사가 전혀 벼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 지역은 이제 전통적으로 소련이나 중앙아시아 이 러시아에서 많이 했던 밀농사.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비트도 있고 양파도 있고 많이 했는데 또 나중에는 고려인들이 목화 농사도 많이 짓게 됩니다. 아, 네. 원래 목화 농사는 그 우즈벡인들이 많이 지었거든요. 네. 그런데 소련 정부에서 나중에 필요하면 고려인들에게도 이 목화 농사를 이렇게 강제를 합니다. 올해는 무슨 농사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이 맡아가지고 그러면서 목화 농사에도 크게 성공하고 또 하나는 이 깨나프 농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하고는 대마와 좀 비슷한 겁니다. 네. 이것은 이 껍질을 벗겨서 이걸로 밧줄을 만들거나 청바지 같은 이런 단단한 피륙을 만드는 건데 그 농사는 짓기가 아주 어려웠는데 이 고려인들이 또 성공적으로 재배해가지고 소련의 그 경제에 크게 공헌을 또 했던 것이죠. 네. 혹시 관장님께서는 그 카자흐스탄에 계실 때 이 코로즈 같은 데 좀 다녀보셨습니까? 다녀봤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92년에 거기 소련에 갔기 때문에 그때는 네네. 집단 농장이나 국영 농장이 체제가 무너지고 와해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제가 가 있는 사이에 3, 4년 어간에 네.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로 어떤 법인 조합이나 이렇게 체제가 변화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초기에 몇 년은 그 옛 소련 체제로 운영을 분명히 해왔거든요. 그것도 네. 보고 변화된 것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예. 그 뒤에는 이 코로즈가 좀 사라지면서 어떻게들 생활하셨나요? 그게 참 이 고려인들한테는 그게 어떤 패닉 참 그 어려움을 줬는데 네. 소련 체제 70년 동안 그 체제에 순응돼서 그걸로만 계속 살았기 때문에 다른 네네. 방법을 몰랐죠. 네. 그래서 이게 전환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고려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앞서갔던 게 계절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고본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련 체제에서 처음으로 불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영농법을 도입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했던 방법인데요. 이 다른 지역에 그 집단 국영 농장이나 이런 그 집단 농장이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네. 국가에 이렇게 납입해야 될 소출은 안 나고 이런 경우에 고려인들이 범해 네. 가족 단위로 그곳에 가서 계약을 해서 땅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네. 원한 계약했던 만큼 소출을 돌려주고 나머지 잉여 생산품은 팔아가지고 개인 이득을 취했던 건데 그쪽의 농업 생산을 크게 늘려주고 고려인도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했고요. 네. 고려인들은 그런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나름대로 이렇게 발빠르게 새로운 체제에 적응을 해갔던 것입니다. 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들이 코로즈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고 적응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